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K갭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현금 흐름표를 봤었는데, 오늘은 IFRS, 즉 국제 회계 기준에 맞춰서 작성된 현금 흐름표 양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까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것은 요 간접법, K갭에 의해서 작성하는 간접법 현금 흐름표였고요. 이번 시간에는 수정된 간접법입니다. 얘네는 거의 같은데 다른 게 뭐냐면은 여기가 먼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달라요. 일단은 당기 순이익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자의 수령, 이자의 지급, 배당금의 수령, 법인세 납부, 요거 네 가지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됐고, 영업활동 안쪽에 이자의 수령, 이자의 지급, 배당금의 수령, 법인세 납부,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새로 생겼어요. 이게 수정된 간접법이에요. IFRS는 이렇게 표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걸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은요, 바뀐 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밖에 없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 같은 경우는 금액이 똑같아요.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표시하는 방식을 바꿔준 겁니다. 투자랑 재무는 변동이 없고, 중요한 포인트는 얘네 두 개가 변동이 없다는 것은 얘네 전체 합계는 같다는 것이에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전체 합계 금액은 같아야 돼요. 그 안에서 배열을 어떻게 해줄 거냐, 요 문제예요. 요 문제. 투자활동, 재무활동 같고 영업활동도 전체 합계는 같은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가 달라진 것입니다. 요거를 헷갈리면 오늘 영상 내내 혼동이 될 테니까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가세요. 일단은 지난번에 당기 순이익에서 조정 항목들을 가감하는데 이거 오타 있다. 첫 번째가 현금에 유출입이 없는 손익의 차감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영업활동이랑 관련된 비현금 수익 비용의 제거. 걔네를 왜 제거해야 돼? 걔네는 현금이 나간 게 아니고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니까, 비현금 비용이니까 돈이 안 나갔으니까 더해주고, 비현금 수익이니까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빼준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다만 그렇게 적는 것은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현금 수익 비용만 그렇게 적고요. 두 번째로는 영업활동이랑 관련 없는 모든 손익과 비용은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라든지 유형자산 처분 이익,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런 애들은 걔 때문에 실제로 현금이 오가면서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 지우세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걔네도 현금의 유출입이랑 관련이 없는 손익이긴 한데, 예를 들어 유형자산 처분 이익 같은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건 이제 비현금 수익이 맞긴 한데, 생각을 하다 보면 헷갈리거든요. 아니, 이게 현금의 유출입이 발생할 때 같이 발생되는 비용과 수익인데 이걸 여기서 왜 빼주지? 이런 고민이 드시는데, 그런 고민하지 말라고 제가 야매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요. 어쨌든 그래도 기억하기 쉬운 방법은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에 관련된 손익과 비용은 다 밑으로 빼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첫 번째, 영업활동과 관련 있는 비현금 수익 비용 제거해주고, 두 번째, 재무활동, 투자활동, 영업활동이랑 관련 없는 손익과 비용 모두 제거해주고, 너 나가! 하고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기억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 변동, 얘네는 뭐다? 유동자산, 유동부채의 변동을 여기다 적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모두 작성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투자활동, 재무활동은 직접법처럼 찾아가서 직접 분계를 그려보고, 실무하시는 분들은 정산표 작성해가지고 요거 숫자를 찾아주면 됩니다. 반면에 수정된 간접법 같은 경우에는요, 요렇게 네 가지 항목을 별도로 표기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얘네를 별도로 표기하라고 하는 이유는 얘네는 굉장히 애매한 항목이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39강 기억을 하시죠? 제가 그때 영업활동이나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으로 구분할 때 조금 애매한 항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이자의 수령. 이자를 왜 수령을 할까? 보통은 다른 회사의 채권을 샀기 때문에 이자를 수령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다른 회사의 채권을 사고 파는 거는 투자활동이거든요. 그 채권을 사고 파는 현금 흐름은 투자활동인데,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이자의 수령은 왜 영업활동이야? 이거 투자활동 아닌가?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이자의 지급도 마찬가지예요. 이자의 지급을 왜 지급할까? 차입금을 빌렸으니까, 돈을 빌려왔으니까 이자를 지급하겠죠. 돈을 빌려왔다는 거, 즉 내가 차입금이 생겼다는 것은 재무활동이에요. 재무활동.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빌려오면 분명히 그건 재무활동이거든요. 재무활동 때문에 생기는 현금 흐름이 바로 이자의 지급인데, 얘는 또 왜 영업활동이냐?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이자의 수령과 지급은 둘 다 애매해요. 그리고 배당금의 수령도 마찬가지로 애매하죠. 얘도 배당금을 수령을 하려면은 다른 회사에 주식을 사야 돼요. 제가 애플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가 저한테 배당을 얼마씩 주거든요. 지난번에 뭐 몇 달러 들어왔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야 배당을 받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은 투자활동이에요. 다른 회사를 투자하는 거니까 그건 투자활동인데, 투자활동 때문에 생긴 현금 흐름이 바로 배당금의 수령인데, 얘는 또 왜 영업활동이야?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법인세 납부도 대체로는 영업활동으로 봐야 하지만, 제가 39강에서 들었던 예처럼 30년 만에 부동산 팔아서 뭐 법인세가 발생했다, 그런 건 또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따로 적어주는 것입니다. 즉 얘네는 애매하니까 적어주는 거예요. 영업활동은 영업활동인데 여기에 단기 순이익안에 말려 들어가 있으면은 조금 그렇다, 그 시기하다. 얘네는 영업활동이라는 범주 안에 넣기는 넣되 정보 이용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별도로 표기해라,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왜 배당금의 지급은 없습니까? 배당금의 지급은 없죠. 국가에서 법인세를 도로 이렇게 주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법인세는 이제 내는 것밖에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자의 수령과 지급은 애매하니까 여기다 따로 적어주고, 배당금의 수령은 애매해서 적어주는데 배당금의 지급은 어딨어? 걔는 거의 그냥 99.9% 재무활동이에요.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거는 나의 주주한테 돈을 주는 것인데 그게 재무활동입니다. 재무활동의 정의 자체가 비유동 부채랑 자본의 그 변동이잖아요. 회사의 주주한테 배당금을 준다는 거는 자본의 변동이기 때문에 그냥 거의 한 99.9% 재무활동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매하지가 않습니다. 뭐 가끔 예외는 있겠죠. 예외는 있겠는데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 배당은 재무활동이기 때문에 애매하지 않아서 여기 재무활동에다 따로 적어주고요. 영업활동에다 집어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자의 수령, 이자의 지급, 배당금의 수령, 법인세 납부는 따로 적어야 된다 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다 알겠는데 얘는 뭐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이건 또 뭐야? 이거는 법인세를 따로 표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뭔 소리냐? 자, 여기서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보시면요, 지난번하고는 숫자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가장 밑에 이 세 항목을 보시면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전에는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고, 거기서 판관비 빼면은 영업이익이고, 영업이익에다가 영업 외 수익과 비용을 더하고 빼주면은 단기 순이익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거기는 한 가지 단계가 더 있습니다.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의 수익과 비용을 빼면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법인세를 빼면 이제 진정한 단기 순이익이 된 겁니다. 법인세 비용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계산을 하게 돼 있고요. 대체로 회사도 이걸 계산을 못해서 저걸 계산해주는 회계사를 따로 불러요. 회계사들 여러 명이 와가지고,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명이 와서 텍스팀에서 와가지고 뚝딱뚝딱 해서 법인세 비용 얼마입니다 라고 알려주면은 이제 그 금액 적으면 됩니다. 다시 결론,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과 비용을 더하고 빼면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되고, 거기서 법인세를 빼야 이제 단기 순이익이 된다. 그때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써요.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자, 요런 숫자를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회사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500원이었는데 법인세 비용은 100원이 나왔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400원이 됐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렵지 않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500원이 있었고 법인세 비용이 100원 발생했으며 단기 순이익이 400원이 되었어요. 그 바람에 500에서 100원 빼면 400원이 되니까. 그런데 IFRS에서는 여기 법인세 납부로 별도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100원을 적으라고 합니다. 오케이? 기존에 간접법 현금 흐름표에서는 여기 단기 순이익이 400이 왔겠죠. 그렇겠죠? 근데 IFRS에서는 여기 법인세 납부로 100원을 따로 적어주래요. 마이너스 100원을. 그럼 여기에 얼마가 와야 영업활동 현금이 같은 금액이 될까? 퀴즈. 여기에 얼마가 와야 영업활동 현금흐름 전체가 같은 금액이 될까요? 전체 합계가 같을까? 당연히 얘는 500이 돼야 돼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법인세 납부를 따로 마이너스 100원이라고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와야 돼요. 500원 마이너스 100원 하면 얼마가 돼? 400원이 되죠. 그래야 영업활동 현금 흐름 전체 금액이 같을 거 아니에요. 500 마이너스 100을 합치면 400이 되니까 느낌 오시죠?
여기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오는 이유는 요 밑에서 법인세에 납부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걔에서 마이너스 100원을 빼주니까 여기다가 500원이라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갖다 놔야 그 전에 간접법으로 만들었던 당기순이익 400원이 되는 효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당기순이익을요, 굳이 따지자면은 요렇게 두 개로 쪼개서 뿌린 거예요. 뿌린 거. 이 400원은 500원 마이너스 100원이니까 걔네를 두 개를 나눠서 쓴 겁니다. 이 당기순이익 400원은 500원 마이너스 100원인데 그거를 그전에는 한 번에 그냥 400원이라고 적었는데 수정된 간접법에서는 얘네를 두 개로 쪼개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짓거리를 왜 한다? IFRS에서는 법인세 납부는 따로 표시를 해주래요. 그렇게 시킨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기준서에서 이렇게 하라고 시켰으니까 에휴 더럽고 치사하다라고 법인세 납부 마이너스 100원 여기다 적어주려면은 여기 위에 당기순이익이 오면 안 됩니다. 당기순이익이 오면은 400원 빼기 100원이 돼서 전체 효과가 300원이 돼요. 그러면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여기 조정 항목에서 따로 조정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복잡하니까 조정 항목에서 조정할 수는 있어요. 여기다가 만약에 이게 아니라 400원이라고 적으면 여기다가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100원이 와야겠죠. 그럼 300원이 되니까 이렇게 적으면은 여기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손익이든 아니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 변동이든 여기다가 또 이렇게 100원을 적어주면 돼요. 그럼 전체가 금액이 싹 하면서 400원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조정 항목에 가감에 뭔가 하나가 더 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 500원이라고 적어. 그래서 여기 400원이라고 그냥 한 번에 적은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내라. 뭐 대충 그런 의미예요. 조정 항목에서 따로 조정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표가 더 복잡해지니까 그냥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100원을 빼는 뭐 그런 형태로 작성을 합시다. 라고 다 같이 그냥 약속을 한 겁니다. 제가 현금 흐름표 처음 시작할 때 생각 많이 하지 말라 그랬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여기다가 따로 적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오는 것 뿐입니다. 그냥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법인세 납부랑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요거 두 개는 해결이 됐어요. 그럼 지금 해결이 안 된 게 뭐야? 요렇게 세 개죠. 요렇게 세 개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요,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손익의 차감이랑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 변동에서 얘네를 고려해줘요. 만약에 이게 플러스가 오게 되면 여기서 마이너스를 쳐줘가지고 얘네 효과를 서로 상쇄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이자의 수령이 플러스잖아요. 이자의 수령은 플러스죠. 돈을 받은 거니까. 그러면은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손익에 차감하면서 마이너스 해주던가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 변동에서 마이너스를 해주던가 요렇게 마이너스를 어디선가 해줘가지고 같은 숫자를 더하고 빼서 전체 금액의 크기는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이자를 내가 100원 받았어. 그럼 플러스 100원 여기다 적죠? 그러면은 조정 항목의 가감에 여기다가 어디든 간에 마이너스 100원을 적어줘요. 그래서 얘네를 지워서 전체 금액은 같아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자의 지급이 만약에 마이너스 100원 있었다. 그럼 여기 위에서 플러스 100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상쇄시켰을 때 전체 금액은 또 같아지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금액 자체는 같아야 되니까 여기 밑에다가 마이너스 100이라고 적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는 플러스 100을 적어줘야 돼요. 그냥 제자리에서 한 번 더하고 한 번 빼주는 거예요. 왜 그 짓을 해야 된다? 여기다 따로 적으래요. 그냥 이렇게 여기다 따로 적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서 한번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유는 없어. IFRS에서 그렇게 하래요. 그냥 복종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손익의 차감이 하나의 항목이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여기서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현금 수익비용 제거, 그리고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수익비용 제거, 이렇게 두 가지였다면 여기서는 한 가지가 늘어서 이렇게 세 가지랑 관련된 수익비용은 또 제거시켜줘야 돼요. 여기서 제거시켜주고 여기서 또 표시를 해주면은 걔네가 상쇄되면서 전체 금액이 같아지니까 여기에 따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얘네랑 관련된 수익비용 제거시켜줘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배당금 수익 이런 거 여기서 제거시켜줘야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를 해줘서 여기서 플러스를 하든가 여기서 플러스를 해가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하든가 해가지고 얘네를 서로 반대로 적어줘야 전체 금액이 변동이 없이 똑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말로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뒤에 가서 제가 또 설명을 계속 할게요. 다만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진도를 빼기 전에 제가 일부 회계 처리를 추가를 했어요. 일부라고 하기에는 조금 양이 많은 편이긴 한데 예를 들어
2월 된 금액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도 기초금액이 있는 걸로 했고요. 기초의 미지급 비용이랑 기초의 미지급 법인세 이런 게 있도록 다시 구조를 짰어요.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있는 걸로 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강의에서 다룬 기억이 없는데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거는 중급회계에서 다룰 내용이라 회계 원리에서는 생략을 하겠지만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직원이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회계법인에서 나올 때 퇴직금을 받았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카메라 비싼 거 사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직원이 퇴직을 하면은 많은 돈을 줘야 돼요. 뭐 한 10년 근무했다 20년 근무했다 그러면 몇 억 줘야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회사가 돈을 한 번에 주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미리 비용을 인식을 해가지고 직원이 퇴직할 때를 대비해서 충당부채를 설정해 놔야 됩니다. 실제로 직원이 회사를 나가면 그때 현금이 나가요. 그 전까지는 비용만 인식해 놨다가 직원이 실제로 퇴사를 하면은 그때 돈이 나갑니다. 물론 퇴직연금에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린 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저기 중급회계 가서 따로 별도로 배우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냥 개념적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직원이 퇴사를 할 때 현금이 왕창 나가는데 그걸 대비해서 미리 내가 이렇게 쌓아놓는 충당부채다. 충당부채 자체는 제가 한번 다뤘잖아요. 그런 개념이다. 나중에 나갈 돈 미리 비용 잡아놨다가 돈이 실제로 나가면은 그때 충당부채 떨면서 현금 나간다. 요런 회계 처리를 하는 계정이라고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네가 추가된 이유는 전기에서 넘어온 항목들이 있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함이에요.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설명을 하자면은 미지급 법인세 같은 거. 법인세 비용이 이번 기회도 생겼지만 당연히 저번 기회도 생겼겠죠. 그래서 저번 기회에 생긴 법인세 비용 기말에는 아직 납부를 안 했으니까 인식을 해주고요. 이거를 이번 기회에 이렇게 없애주면서 서로 상쇄되면서 현금 나가는 그런 분계라고 보면 돼요. 전기에 2월 된 미지급 법인세가 있었다. 요 정도 개념. 그거 말고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 감가상각비 조금 수정을 했고요. 배당금 수익도 하나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법인세 비용도 인식하고 퇴직급여도 인식을 했습니다. 대충 주요한 차이는 그 정도 있다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 추가된 회계 처리를 반영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이 금액이 숫자가 조금 바뀌었다는 걸 지난 강의에 비해서 눈치를 채셨을 텐데 그 금액이 조금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회계 처리가 몇 개 추가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이용해서 현금흐름표를 만들면은 이런 현금흐름표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페이지를 이해하시면요 강의를 완료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헷갈리지 마셔야 될 부분은 여기 밑에 있는 투자활동이나 이 내용은 정확하게 금액이 똑같아요. 밑에는 전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지난번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 그대로인데 비품을 처분한 회계 처리 하나 추가해서 여기 비품에 처분하면서 23만원 돈이 들어왔다. 그 정도 차이는 있는데요. 얘네는 총액법이라고 각 계정별로 실제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합계를 내서 비품이면은 걔 처분하고 구입, 기계장치면은 걔 처분하고 구입 이렇게 하나의 계정에 2개 정도 최대 작성을 해가면서 직접법 형식처럼 실제 현금 흐름을 추정하면 돼요. 시험 문제 푸시는 학생분들은 교수님이 주시는 분계 다 끊어가지고 실제로 현금이 나가는 거 찾으시면 되고 실무하시는 분들은 현금 정산표 제가 다음 강의에서 설명하는 거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은 오늘 완강이 안 되고 다음 강의가 있다는 말이겠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보실 건요 영업활동이에요.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될 거는 영업활동의 금액 자체는 똑같습니다. 전체 합계가 마이너스 129만 5,500원이라는 전체 합계 금액은 일치해요. 다만 안에 이걸 표기하는 내용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죠. 어떻게 표기하는지가 달라졌을 뿐이지 전체 금액은 일치한다. 이거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합니다. 얘를 이해했다는 전제 하에서 얘를 설명하도록 할 테니까 얘랑 얘가 같다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오타가 있네. 배당금 수입이라고 고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일단 간접법부터 보자면은 비현금 수익 비용에 총 3가지가 있어요. 퇴직급여랑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퇴직급여는 영업활동이랑 관련된 비현금 비용입니다. 자, 여기 2개가 온다고 그랬죠? 영업활동이랑 관련된 비현금 수익 비용 제거하는 거랑 영업활동이랑 관련 없는 모든 수익 비용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는 퇴직급여는 영업활동이랑 관련된 비현금 비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게 퇴직급여는 실제로 그 종업원이 퇴사를 해야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퇴직급여라는 비용 자체는 현금이 유출되지 않는 비용이에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충당부채가 커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얘는 비현금 비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돈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돈이 나갔다고 마이너스 4만원으로 단기 순이익 안에 빨려 들어가 있으니까 걔를 효과를 제거시켜 주려면은 플러스 4만원 적어줘야 됩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여기 단기 순이익 안에 퇴직급여 4만원이 마이너스로 포함되어 있는데 걔는 취소시켜 줘야 돼요. 왜? 돈이 안 나갔으니까. 실제로 퇴직급여라는 비용을 인식할 때 돈이 안 나갔으니까 플러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적어주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랑 유용자산 처분이익 얘네 두 개는요, 영업활동이 아니라서 밑으로 빼주는 거예요. 너 투자활동으로 나가라고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빼주는 거라서 지금 보면 크게 첫 번째 퇴직급여는 영업활동이랑 관련된 비연금 수익비용의 재고고, 감가상각비랑 유용자산 처분이익은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수익비용이라서 빼주는 것이고요. 이렇게만 이제 보면은 간단했는데, 이쪽에 가보면 불행하게도 이자 비용이랑 배당금 수익 두 개가 더 생겼어요. 그리고 위에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있죠. 일단은 쉬운 것부터 보자면은 이자 비용하고 배당금 수익 요게 새로 생겼는데, 이자 비용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중에서 배당금 수익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비용은 좀 이따 바로 설명할게요. 배당금 수익을 봅시다. 그리고 여기 밑에 배당금 수령이 있죠. 요건 조금 이해가 쉬운데, 원래 조정 항목의 가감에 배당금 수익이 없었어요.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회계 처리를 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만든 건데, 이 현금흐름표에서는 간접법에서는 배당금 수입이라는 게 손익계산서에 있었지만 굳이 여기 적지 않았거든요. 왜? 배당금 수익은 영업활동이랑 관련된 현금이 들어오는 수익이기 때문에 여기 안 적은 겁니다. 오케이? 배당금 수입은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니까 비현금 수익 비용에서 차감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차감해 주는 것은 여기 밑에 별도로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빼주는 거예요. 왜? 아니 여기다가 30을 빼고 여기 밑에다가 30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면서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0만원 해주고 여기 밑에다가 플러스 30만원 해주면은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죠. 그냥 제자리에서 하나 빼서 하나 더한 겁니다. 전체 금액은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짓거리를 왜 하냐? 얘를 따로 표기를 해주래요. 배당금 수령한 거 30만원 별도로 표기를 하래. 그런데 그러면서도 전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금액은 합계는 바뀌면 안 돼. 그럼 방법은 뭐야? 이 조정 항목에서 빼줘야지. 여기 30만원을 여기 없던 애인데 추가로 적으래요. IFRS에서. 그렇게 하래. 드럽고 치사해도 그렇게 하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얘를 따로 적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서 얘를 빼줘야 돼요. 그래야 얘네 효과가 지워지면서 얘 금액이 안 변합니다. 요건 이해가 되시죠? 요거 이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산수예요. 제자리에서 같은 금액을 빼고 더한 겁니다. 왜 그 짓거리를 해야 된다? 얘를 더하라고 하니까 얘를 뺄 수밖에 없어. 그래야 얘 없어지면서 얘 금액이 안 변하니까. 계산이 안 틀리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한 것 같군요. 자, 다음은 이제 이자 비용인데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혼동스러울 수 있어요. 자, 여기 이자 비용 그리고 이자의 지급 이렇게 두 개.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자 비용을 여기서 더하고 이자 돈 나간 거 마이너스라고 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금액이 어떻게 됐어? 안 갔죠? 이게 뭔 일이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니 여기서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 가보시면은 옆에 가보시면은 요 이자 비용이랑 관련된 자산부채는 뭐가 있냐? 미지급 비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산부채 증감에서는 미지급 비용이 없어졌죠? 굳이 따지자면은 요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만 보면은 얘네가 어떻게 작성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미지급 비용의 증가 5만원이 사라지면서 10만원 마이너스 5만원이 됐어요. 얘네 두 개 합치면은 5만원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숫자가 같은 겁니다. 어떻게 적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얘네가 같다는 건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적거나 이렇게 적거나 숫자는 같습니다. 아까 배당금 수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예 존재하지를 않았는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30 밑에 플러스 30 해가지고 제자리에서 빼고 더해서 계산을 맞췄는데 이 경우에는 미지급 비용이 없어지면서 걔네를 이자 비용이랑 이자의 지급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이번 기간에 회계 처리 중에서 이자 비용이랑 미지급 비용이랑 관련된 애들을 남기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실제로 돈은 현금 5만원 나간 게 전부예요. 그런데 미지급 비용이 얘가 이제 이자 비용이랑 관련된 미지급 비용 정기에서 이월된 거고 이게 다음 기로 넘어갈 거고 어떻게 된 거야? 미지급 비용 5만원이 여기서 사라지면서 현금 나가고 그 다음에 이번 기간 말에 이자 비용으로 새로 인식을 했죠? 뭔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처음에 미지급 비용 5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거는 1월 5일 날 5만원
나갔어 현금이. 실제로 돈을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1월 31일 날 마지막 날에 10만원 또 이자 비용 인식을 했죠. 요 10만원 언제 나가나요? 다음 기간에 나가겠지. 2월 5일 날 나가겠죠? 매달 나간다고 치면. 그러니까 원래는 12월 31일 날 이거 잡고 그 다음 년도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한 달짜리라고 가정을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었으니까 이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아니 갑자기 이걸 왜 1월 31일 날 끝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12월 31일까지 하면 너무 이게 표가 복잡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 달짜리라고 요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도중이에요. 자, 이때 전기에서 넘어온 요 미지급 비용에 대한 요거 이자 비용에 대한 미지급 비용인데 전기 관련된 거 그거 올해 1월 5일날 돈 나갔어요. 그리고 이번 기간 말에 역시나 이자 비용이랑 미지급 비용 새로 생겼습니다. 얘는 또 다음 기로 2월 되겠죠? 그럼 또 다음 기에 10만원 돈 나가겠지.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발생주의니까 실제 현금이랑 비용이랑 맞지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여기랑 관련된 애들을 다 정리하면 미지급 비용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가했어요. 얼마 증가했어? 5만원 증가했지. 이자 비용은 10만원 발생했어요. 현금은 5만원 지출됐습니다. 이거 상황 자체는 이해가 되죠? 상황 자체는. 자, 그러면은 여기 올해에 회계 처리가 요거밖에 없다고 했을 때 간접법으로 얘를 추정해보면 현금이 얼마 나갔는지 모른다고 가정을 해봐요. 현금이 얼마 나가는지 모르는데 그냥 간접법으로만 이거 현금 흐름표를 만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단기 순이익 얼마야? 올해 회계 처리가 요거밖에 없었어. 딱 하나, 둘, 세 개. 올해 회계 처리라고는 요거밖에 없었어요. 요거밖에 없을 때 현금 흐름표를 간접법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 첫 번째, 단기 순이익 적어야죠. 올해 회계 처리가 이거밖에 없다면은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단기 순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단기 순손실 마이너스 10만원이라고 적습니다. 그렇죠? 올해 회계 처리 이거밖에 없으면은 매출이고 매출원가가 아무것도 없고 여기 비용은 딱 하나 요거 이자 비용 있으니까 요거 여기다가 단기 순손실이라고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뭐 적으면 돼? 관련된 자산부채 증가를 적어주면 되죠. 미지급 비용의 증가 5만원 적으면 됩니다. 왜? 미지급 비용은 부채니까 방향 그대로 적으면 돼요. 자산이라면 반대로 적어야겠지만 부채니까 같은 방향으로 적으면은 5만원 증가했으니까 미지급 비용의 증가라고 그냥 5만원 같은 방향으로 플러스로 적어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10만원에서 플러스 5만원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5만원이지. 그렇죠? 찍 긋고 합계 내고 마이너스 5만원 적으면서 현금이 5만원 나갔다. 이런 식으로 현금을 요거를 안 보이는 걸 추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안 보이지만 현금 5만원 나간 거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간접법을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은 이렇게 적는 순간 현금이 5만원 나갔다는 것을 추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간접법이에요. 신기한가요? 이게 신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신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배웠는데 아직 이해를 완벽하게 못한 거예요. 이해하신 분들은 이거 왜 당연한 걸 계속 설명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 보나마나 근데 이거 보시면은 오 신기한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현금 흐름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 간접법으로 그냥 적으면 이렇게 적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현금 나간 걸요 실제로 적어주래요. 직접법처럼 IFRS에서는 현금이 이자 비용 때문에 5만원 실제로 나갔잖아요. 저 5만원을 적으래요. 그냥.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돼요. 아까까지는 단기 순손실에서 관련된 자산부채 증가물을 적어가지고 이자 비용 목록으로 5만원 나간 거를 수정해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기다가 따로 이자 지급 5만원이라고 적으래요. 근데 얘네 전체 합계는 마이너스 5만원이 돼야 돼. 근데 시작은 어떻게 했어요? 법인세 차감 전 순손실 뭐 이렇게 적은 겁니다. 마이너스 10만원이죠? 아니 회계 처리가 요거밖에 없으면은 올해 아무것도 없었으면은 법인세 차감 전 순손실 얼마겠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10만원입니다. 이거 비용 인식한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매출도 없고 매출 채권도 없고 다 아무것도 없으면은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 요거 마이너스 10만원 적어주고 끝끝내 여기 밑에다가는 강제로 마이너스 5만원 적어주래요. 근데 얘는 전체 합계가 마이너스 5만원이 돼야 돼. 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마이너스 5만원으로 똑같아야 되니까 아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마이너스 5만원이었죠? 지금도 얘네 전체 합계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5만원 나와야 됩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은 현금흐름표 잘못 그린 거예요. 이자 지급이라고 마이너스 5만원이라고 돼야 돼요. 전체 합계는. 실제로 현금이 나간 것도 마이너스 5만원 나갔잖아요. 이렇게 찍고 얘네 합계를 다 구했을 때 마이너스 5만원이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이자 비용을 플러스 10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얘네 없애버려야지. 그래 여기 합계가 마이너스 5만 원이 되겠죠.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 마이너스 10만 원. 얘네 확정. 이자 지급한 거 마이너스 5만 원이라고 적으래. 얘도 확정. 왜? IFRS가 그렇게 하래요. 이유는 없어. 여기다 적으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자 비용 여기다가 10만 원 적는 거죠. 여기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게 낄 자리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미지급 비용 증가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지금 뭐야? 직접법으로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얘는 지금 간접법이 아니라 직접법으로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자 비용 때문에 돈 나간 거 올해 얼마 나갔어요? 여기 딱 하나 있잖아. 현금 5만 원 나간 거. 요거 그대로 적어주는 겁니다. 그대로 5만 원, 마이너스 5만 원이라고 다이렉트로 이자의 지급이라고 별도로 적어주는 겁니다. 왜? IFRS가 직접법으로 그렇게 하라고 정해놨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 작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에서 있는 요 비용 요거를 일단 다 없애줘야 돼요. 이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에 이자 비용 10만 원 들어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에 이자 비용 10만 원밖에 없지. 근데 그 10만 원 제거시켜 줘야 돼요. 왜? 회계 처리는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니까 이자 비용 10만 원이랑 현금 5만 원이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현금 5만 원이랑 10만 원은 서로 상관이 없어요. 이 현금은 전년도 이자 비용이 10만 원 나간 거고 이 이자 비용은 이번 기간 단기의 이자 비용이에요. 얘는 전기의 이자 비용이고 얘는 단기의 이자 비용이에요. 회계 처리는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기간에는 전기의 이자 비용 현금 나간 거는 몰라. 이자 비용 10만 원 올해 것만 비용으로 인식해 주거든요. 근데 현금 오름표는 지금 발생주의가 중요해? 현금주의가 중요해? 현금주의가 중요하죠. 그래서 발생주의에 의한 이자 비용 일단 다 없애줘요. 얘네는 효과를 제거시켜 줘야 됩니다. 여기 위에 10만 원 효과 들어가 있는 거 밑에 반대로 플러스 10만 원으로 효과를 제거시켜 주고 그 다음에 다이렉트로 얼마가 나갔는지 마이너스 5만 원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요거를 보고 다시 돌아가면 지금 요 안에 마이너스 10만 원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을까? 이자 비용 마이너스 10만 원 인식한 거 여기 안에 들어있겠죠? 그렇겠죠? 여기 안에 10만 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자 비용을 10만 원 여기에 있는 그 10만 원을 제거시켜 주는 거예요. 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안에는 마이너스 10만 원이라는 이자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자 비용 돈 나간 거 직접법으로 밑에 따로 적어줄 거기 때문에 없애주고 여기서 그 이자 비용 제거시켜 줬잖아요. 그럼 이제 깔끔해졌죠. 그러면은 밑에 가지고 이자의 지급이라고 이렇게 별도로 적어주면 됩니다. 요거 이해되세요? 왜 이 짓을 해야 된다고? 얘를 여기다 적으래. 5만 원이라고 적으래. 돈 나간 거 적으래요. 이유가 없어. 근데 계산 여기 금액은 맞아야 돼. 마이너스 129만 5,500원. 이건 계산은 맞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를 직접법으로 5만원 마이너스로 적으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10만원을 위에 있는 걸 제거시켜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야 계산이 맞습니다. 아까 이 배당금 수익 적은 거는 여기 밑에서 30만원 적어야 되니까 여기 위에서 30만원 적어줬다. 뭐 그렇게 설명을 했죠. 여기서 30만원 빼가지고 여기서 플러스 30 더해준다 라고 했잖아요. 계산상 그게 맞는데 사실 걔를 여기서 배당금 수익 30만원을 빼줬던 이유는 밑에서 직접법으로 적기 위해서는 걔랑 관련된 발생주의를 일단 다 취소하고 그냥 직접법으로 적으면 되니까 그래서 적어줬던 거긴 해요. 어쨌든 간에 여기 계산을 이렇게 하고 미지급 비용이라는 자산부채가 여기서 증발해버린 이유는 미지급 비용이 온전히 이자 비용하고 관련된 애기 때문에 이렇게 간접법으로 적는 게 아니라 이자 비용이랑 관련된 것만큼은 직접법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수정된 간접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4개 항목은요, 얘네는 직접법으로 적어야 돼요. 간접법이 아니라 직접법으로 적어야 돼요. 그래서 수정된 간접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제가 이자의 수령은 안 넣었어요. 여러분들 피곤할까봐 요거는 안 넣었고 이자의 지급은 지금 배웠습니다. 10만원 여기 있는 거 제거하고 돈 얼마 나갔다? 5만원 나갔다고 그냥 다이렉트로 적어주면 돼요. 배당금 수령도 설명해 드렸죠. 여기다가 배당금 수령하고 30만원 적고 계산을 맞추려면 여기 위에다가 30만원 빼줘야지. 얘 이렇게 없어지면서 이 숫자가 일치하겠죠? 그렇겠죠? 자, 그럼 이제 법인세 납부만 배우면 이제 돼요. 법인세 납부만 배우면. 법인세를 보면은 요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여기서 요거 빼면 얼마인가? 29만 4,500원이에요. 여기에서 요거 빼면 얼마인가?
29만 4,500원이에요. 이유는 모르겠고, 이유는 제가 설명할게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거 합계랑 이거 합계가 숫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의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건 알겠죠? 다른 건 모르겠어. 그런데 당기순이익에서 미지급 법인세 감소를 빼면 29만 4,500원인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납부 20만원 빼면은 29만 4,500원이래요. 금액은 같아요. 그래서 전체 금액 합계는 변화가 없고 얘네 두 개가 등식이 성립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적힌 건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예상하시는 거대로 법인세 납부라고 20만원을 직접법으로 적은 겁니다. 분계를 볼까요? 자, 이번에도 법인세랑 관련된 회계 처리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정기에서 20만원 넘어왔는데 그거를 1월 5일날 20만원 냈어요. 그리고 기말에 법인세 비용 인식했습니다. 그렇죠? 정기에서 넘어온 거 20만원 올해 줬고요. 올해 말에 또 5만원 새로 생겼는데 이거는 다음 기회에 주겠지. 자, 이번에도 관련된 걸 적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현금 2만원 지급한 걸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간접법으로 이걸 작성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당기 순손실만 있겠죠? 회계 처리가 요거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얘네 3개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당기 순손실 적으면 얼마가 되겠어요? 당기 회계 처리가 이렇게만 되면은 당기 순손실은 요 법인세 비용 그대로 끌고 내려와서 마이너스 5만원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지급 법인세는 20만원에서 5만원으로 15만원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15만원이라고 적어줘야지.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영업활동 현금으로 얼마다? 현금 20만원 나갔다. 이렇게 계산하면 현금 20만원 나간 거를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접법으로. 신기한가요? 이제는 안 신기하죠? 네, 이제는 안 신기해야 돼요. 이것도 신기하면 안 됩니다. 아까 이자 비용이랑 구조가 똑같잖아요. 미지급 이자 2월 된 다음에 그거 1월 5일날 나가고 그 다음에 1월 31일날 또 새로운 다음 기에 내야 할 이번 기 이자 비용 인식하는 거랑 구조가 똑같아요. 이거를 지금 신기하면 안 됩니다. 일부러 제가 이렇게 날짜까지 똑같이 해요. 회계 처리 끊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K갭에 의해서는 이렇게 간접법으로 작성하면 되는데 IFRS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현금 나간 거 법인세 때문에 이거 현금 나간 거 직접 20만원 나갔다고 밑에다가 따로 쓰래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굳이 그렇게 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수정된 간접법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당기 순손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봐요. 당기 순손실 5만원이라고 적고 아까 이자 비용처럼 그 다음에 이 합계가 얼마야 돼? 합계는 무조건 마이너스 20만원 나와야 돼요. 당기 순손실 5만원 적고 법인세 납부한 거 실제로 20만원 적고 얘네 전체 합계가 무조건 20만원 마이너스로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5만원이라고 법인세 비용을 적어서 얘네를 없애줘야지 마이너스 20만원이라고 영업활동 현금으로 나오겠죠? 그게 실제로도 맞아요. 현금이 20만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이렇게 적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두 줄로 적을 필요가 있을까? 당기 순손실 5만원 마이너스로 적고 거기다가 법인세 비용 5만원 취소시켜주면 법인세 비용이랑 관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취소시켜주고 밑에다가 따로 직접법으로 이렇게 20만원 때려 박을 건데 굳이 여기다가 당기 순손실을 적을 필요가 있을까? 없겠죠? 그냥 여기다가는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 제로. 왜냐면 여기는 법인세 비용 하나밖에 없으니까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익은 0이겠지. 이거 두 줄로 적지 말고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 한 줄로 적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당기 순손실에서 법인세 비용 인식한 거 제거시켜주는 거잖아요. 관련된 비용 제거시켜주고 거기다가 다이렉트로 20만원 꽂아주면 계산이 맞는다 안 맞는다? 계산이 맞는다. 직접법이니까.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적어주고 여기다가 법인세 납부 20만원 적어주면 계산이 맞는다 안 맞는다? 맞겠죠. 지금 여기에는요 법인세 비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아까는 여기에 이자 비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걔를 제거시켜줘야 됐는데 지금 여기에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니까 법인세 비용은 여기 안 들어가 있어. 제거시켜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법인세 비용을 제거시켜주지 않는 이유는 이미 제거돼 있으니까 그 다음 밑에서 법인세 실제로 납부한 거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퀴즈. 그렇다면 자산부채 증감에서 미지급 법인세 증가 감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 없다. 여기 간접법에서는 미지급 법인세 감소를 고려해주는데 여기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지금 직접법으로 적는 거라니까. 법인세만큼은 직접법으로 적는 거야. 직접법으로 적을 때는 자산부채 증감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자산부채 증감을 고려하는 거는 간접법이야. 근데 이건 뭐라고? 수정된 간접법. 이자의 수령, 이자의 지급, 배당금의 수령, 법인세 납부 4가지 항목만큼은 직접법이래.
결국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4개도 직접법이고 얘네도 다 직접법이에요. 여기 위에까지는 간접법이고 밑으로는 다 직접법이야. 물론 계정끼리 금액을 합치긴 하죠. 실제로 쫓아가서 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전체 금액을 합쳐가지고 올해 이자 지급한 게 뭐 한 100건 있어. 여기다 100개를 다 적는 게 아니라 그거 합쳐가지고 적고요. 그리고 기계장치 뭐 구입하고 처분한 것도 여러 개 있으면 그거 다 적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줄로 압축해서 총액법으로 적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 밑에서는요 다 직접법이에요. 여기 위는 간접법이고 그래서 자산부채 증감을 고려해주는 거야. 얘네는 간접법에서만 나오니까. 어쨌든 간에 이 법인세 납부를 직접법으로 20만원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이 미지급 법인세 감소 자산부채 증감 요거 여기다가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건 직접법으로 구하는 거니까. 느낌 오시죠? 자 그럼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여기다가 뭐 적어야 되냐? 1번 영업활동이랑 관련된 비현금 수익비용 적어줘야 돼요. 그게 뭐야? 퇴직급여 같은 거. 영업활동이랑 관련되었지만 실제로 돈이 나가지 않는 비현금 수익비용 여기다가 적어줘서 걔 효과를 제거시켜줘야 돼요. 두 번째 영업활동이 아닌 애들. 그게 뭐야?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처분이익. 얘네는 영업활동이 아니라서 이렇게 밑으로 빼주는 겁니다. 밑에 가서 얘네가 따로 등장하진 않아요. 왜? 여기도 직접법이니까 관련된 수익비용을 고려해서 표시할 필요가 없어. 어쨌든 개념상 이거 두 개는요 밑으로 내려서 뺀 거야. 너 나가라고. 나가. 밑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업활동에서 나가라고 내보낸 겁니다. 오케이? 그 개념상 이자 비용이랑 배당금 수익도 요 밑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너 나가라고. 여기까지가 간접법인데 너 간접법에서 나가라. 직접법으로 가라라고 요거를 제고시켜 주는 겁니다. 개념상. 어쨌든 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안에 이자 비용도 포함이 돼 있고 배당금 수익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직접법으로 이거를 작성하려면은 걔네 수익과 비용 고려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직접법으로 작성할 때는요 걔네 수익과 비용을 고려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밑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너 나가라고. 밑에서 다시 얘기해보자. 만약에 배당금 수익처럼 아무것도 자산부채 증감이 없었어요. 관련해서. 그러면 그 금액이 그대로 오겠죠. 자산부채 증감이 오면은 얘네가 조금 달라지긴 할 거야. 요 금액이 그대로 올 수는 없어요. 그럼 계산이 안 맞으니까. 요것 때문에 현금 흐름표를 되게 어려워하는데 여기 있던 게 왜 여기서 사라지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좀 곤란해지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다고요? 그냥 여기 있는 거 안에 들어가 있는 이자 비용이랑 배당금 수익을 여기 안에 있는 얘네 두 개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제거. 밑으로 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 위에서 제거해 주는 겁니다. 제거해 주고 그 다음에 밑에는 그냥 직접법으로 숫자를 때려 박으면 돼요. 이때 주의할 점은 이자랑 관련된 미지급 비용이나 미지급 수익 이런 거 자산부채 증감에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직접법이니까 자산부채 증감이랑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배당금 수익 같은 거 미수배당금 이런 거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마지막 법인세 납부. 법인세 납부는요 되게 심플해요. 설명은 길게 했는데 여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적으면서 법인세 비용을 제거시켜 줬어요. 여기서 나중에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로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제거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 납부한 법인세 있잖아요. 그거 찾아가서 적으면 돼요. 왜? 여긴 직접법이니까.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다 완성이 된 거예요. 되게 그 좀 뭐 표가 좀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그 비상장 기업들은 대체로 이렇게 편하게 작성을 하고요. IFRS에서 이제 뭐 상장 기업들이나 뭐 각종 뭐 이렇게 IFRS를 요구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적습니다. 요건 조금 현금 흐름표가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공시할 때 웬만한 회사들은 여기 있는 거 안 적기도 합니다. 그냥 요거 안 적고 한 줄로 찍 하고 합계내서 비현금 수익비용 얼마, 자산부채 증감 얼마 이렇게 한 줄로 적기도 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너무 줄이 길어지기도 하고 어쨌든 IFRS에서 요구하는 수정된 간접법은 다소 그 작성이 어렵습니다. 요거 만약에 시험 문제 이거 작성하러 나오면요 죽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지금 제가 엑셀에서 뭔지 설명하는데도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요거를 스스로 작성해 보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죽는 거죠 이제. 뭐 답은 없고요. 정도는 없고 여러분들이 죽어라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답지랑 맞춰보시고 개고생하는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뭐 답이 없습니다. 이거 실무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정산표를 현금 정산표를 작성해 가지고 현금 흐름표를 만들면 됩니다. 이 현금 정산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네, 이상으로 오늘도 긴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시작을 할 때 현표 처음 시간에 자산은 반대 방향 그리고 부채랑 자본은 같은 방향 이것만 이해하면 쉽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속았습니다. 제가 41강 정도에 이제 완강을 하겠다고 했는데 완강을 못 하게 됐어요. 하지만 대학생 분들께서는 여기서 완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다음 내용은
현금 정산표, 즉 실무하시는 분들이 엑셀로 현금 흐름표를 어떻게 만들 건지 그 얘기를 해드릴 건데, 정산표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기초로 현표 작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긴 할 거예요. 학생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물론 영상을 계속 보시면은 현표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어서 그 시험 문제 푸시는데도 당연히 도움은 되겠지만, 강의 내용 중에 상당수가 엑셀을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뭐야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만약에 시청하실 분들은 시청하시고요.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은 다음 영상부터 보시면 되는데, 정확히 몇 강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나 두 개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에서 다 끝날 수도 있고요. 그건 만들어 봐야 할 것 같아요. 다만 지금까지 내용을 잘 따라오셨으면은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 산을 넘으면은 그 어렵다는 현표를 정보까지는 아니어도 그 실무하시는 기초 정도는 충분히 닦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기서 진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